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고, 이 하도급 계약이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인력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고, 이 하도급 계약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그 하도급 자가평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도급을 정말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업체가 이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게 정말 맞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제 보통 이제 자가평가표라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도급을 들어가는 업체가 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업체인가를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 그러니까 주관기관에서도 역시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요. 왜냐면 법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도급에 대해서 그 자가 평가표가 기준이 돼요. 근데 그 자가 평가표에는 크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정도가 뭐냐? 하나는 이 업체가 이제 부정당 업체인지 아닌지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제안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뭐 부정당한 업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뭐 보안 사항을 위배를 했어요. 굉장히 뭐 중요한 보안 사항을 위배를 해가지고 부정당 업체를 만들 경우도 있고, 뭐 이러한 뭐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 그런 행위들을 해서 이 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를 제한을 딱 받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일단 저희가 이제 100점 중에 85점 이상을 맞으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5점일 거예요. 마이너스 25점. 부정당 업체는 마이너스 25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100점 중에 25점을 빠지니까 75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도급을 받을 수가 없죠. 이따가 이제 조금 맨 뒤에 나오는 부분이 가점 부분이 있는데, 가점이 최대 5점까지가 가능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점을 다 받아도 8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아예 이제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부정당 업체인지 아닌지가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도급 업체가 진짜 이제 이 하도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이 하도급 업체의 이제 적정성이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하도급 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이 업체가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적으로 많이 봐요. 실적으로 많이 보는데, 이 실적 보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증빙을 해야 되죠. 내가 이만큼의 어떤 업무들을 수행했었다,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했었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돼요. 문서상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그 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 등록된 사업 수행 실적을 뭐 해마다 이렇게 등록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사업에서 뭐 얼마만큼의 규모의 돈을 받으면서 수행했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집어넣고 기록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안에 어떤 그 내부 사이트로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링크 쪽에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업 수익 실적을 이제 받아서 제출하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등록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이제 유사한 사업을 했던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도급을 줄 때 이 하도급 받는 업체랑 100만 원의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100만 원어치의 일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어치의 경험이 최근 3년간 100만 원어치의 유사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100만 원쳐 했는데 최근 3년이라 하면은 뭐 올해부터 해서 19년, 18년, 17년 요 3년간 100만 원어치 일을 했다라는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100만 원이면은 합계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합계이기 때문에 뭐 2017년에 50만 원, 2018년에 뭐 한 30만 원, 그리고 2019년에 2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합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만한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1917년에 2017년에 40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20만 원 했고 2019년에 30만 원 했어요. 그럼 10만 원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깎여요. 이제 그 100% 퍼센테이지로 해서 뭐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30점 만점인데 거기에 30점을 못 받고 한 25점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깎여지는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깎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도급 수행 능력의 적정성에서 25점을 받게 되거나 20점을 받는 식으로 점수가 깎입니다.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자가평가표라는 부분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 업무에 이제 투입되는 인력들이 얼마나 이 수행 경험이 있느냐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처럼 회사가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은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험 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 하도급을 통해서 한 10명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75% 이상의 인력이 해당 분야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만점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75%니까 1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18명이 돼야 되겠죠. 8명. 8명이 이러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그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빙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러한 부분 경력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바로 이제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회사에서 이제 그 경력 증빙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회사에서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증빙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증빙을 해서 만점을 받든지 아까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점수가 이제 축소되거나 하게 되죠. 근데 일단은 만점이 이 부분은 3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30점을 이제 맞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투입되는 인력들이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10점에 해당이 돼요. 10점.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투입되는 인력이 10명이 다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10점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은 다 일단은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입되는 경우에는 투입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그런 행정 처리들을 모두 진행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도급에 대해서 10점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부분이 이제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늦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4대 보험 연계해서 이제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따 찾아서 넣어드릴게요. 근데 여기 가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그 4대 보험에 대한 증빙 부분을 출력해서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대금 지급의 적정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 업체가 도급업체한테 돈을 주는데 니네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줄 거니?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원 업체가
국가에서 받는 거랑 똑같이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음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깎이게 되는 거죠, 점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금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어음으로 주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는 뭐 받아서 뭐 며칠 후에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일 있다 주겠다, 뭐 나눠서 주겠다. 우리는 70%를 받았는데 뭐 30%는 지금 주고 40%는 나중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점수가 깎이는 요인이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 받았으니까 우리 성금을 얘한테 70%를 바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정말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한테 성금을 70% 줬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지켜주시고 원 업체가 받는 거랑 똑같이 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원업체고 B라는 회사가 도급업체인데 이 업체하고 이 업체가 이 하도급을 주는 금액, 계약 금액이 정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냐? 저희가 이제 보통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을 할 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산출 내역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 산출 내역 부분에서 B라는 회사가 하는 업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산출을 해요. 그래서 이 산출한 금액, 산출 내역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라는 회사가 하도급 신청을 할 때도 이 산출 내역을 제출을 하는데 B라는 부분, 회사가 하는 부분을 산출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A라는 회사가 제출한 산출 내역의 금액하고가 맞는지를 보는 게 이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이라고, 대금 규모의 적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그러니까 원업체가 이 B 업체가 하는 업무를 100이라고 산정을 했는데 하고 B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산정을 했겠죠. 뭐 엠먼스 방식으로 하던 기능점수 방식으로 하던 산정을 했는데 똑같이 산정을 했을 거예요. 업무를 이렇게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근데 계약은 100에 해야 하면 좋죠. 100에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100에 계약을 안 하고 한 90% 정도를 준 상태로 계약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아마 이 정도까지 주면 아마 한 5점 정도 깎일 거예요. 아마 한 95% 정도 이상을 줘야 100%에 해당이 됩니다. 이 대금이 이제 대금을 산정하고 원 업체의 산출 내역의 B 업체에 해당 부분과 실제 이제 계약을 하는 계약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그 부분이 이제 30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당 업체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하도급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30점. 그 다음에 이 들어오는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고용보험을 다 들어주는지, 이게 10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대금을 정말 똑바로 주고 너희가 이제 우리 원도급체랑 계약한 거랑 뭐 똑같이 해줄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계약 내용들은 어차피 다 요즘에 하도급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근데 이제 대금 지급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부분, 이게 이제 30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금 정말 계약하는 금액이 정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30점에서 총 100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 계산을 했는데 80점이 됐어요. 80점이 되면 이제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근 3년간 국가에서 어떤
포상을 받았다. 거기 이제 소속돼 있는 직원이 포상을 받았다. 뭐 행정정치부 장관 표창, 뭐 아니면 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런 걸 받았다. 뭐 그거에 따라 점수가 뭐 한 3점, 2점 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업체는 뭐 기술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았다. 뭐 GS 인증 뭐 이런 걸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국가에서 뭐 강소기업 인증 뭐 이런 걸 받으면 이게 이제 뭐 2점, 1점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가산이 될 수 있는 점은 5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맥스로 해서 5점을 다 받으면 85점이 돼서 하도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하도급 승인 신청을 낸 이후로 14일 이내에 14일 그러니까 그 워킹데이로 하면 10일이죠. 워킹데이로 하면 10일이고 뭐 일요일까지 삐면 14일이죠. 14일 이내에 뭐 승인 여부를 이 업체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뭔가가 부족하다. 어디에 서류를 좀 더 보강해 와라라고 이제 뭐 보강 요청을 하면 보강 요청을 한 이후로 다시 14일 이내에 요청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을 다 따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이 들어올 수 없는 수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빨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이 되면 진짜 한 달 이상 인력을 투입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급이 승인이 떨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금을 주게 돼요. 선금을 주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